2012년 8월 1일 영국 런던 남부 뉴 에딩턴 12세 소녀 티아 샤프의 어머니 나탈리 샤프가 딸 티아에게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딸 티아는 어머니 나탈리에게 집에 친구들을 불러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는데 어머니 나탈리는 드디어 오늘 딸의 말에 답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딸 티아는 잠시 기뻐하다가 갑자기 어머니 나탈리에게 친구들을 부르는 대신 할머니의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와도 되냐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딸 티아의 말에 어머니 나탈리는 할머니의 집에 놀러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딸 티아는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매우 기뻐하며 할머니와 함께 사는 남자친구 스튜어트 헤젤에게 내일 집에 가도 되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티아의 문자에 스튜어트는 내일 할머니 크리스틴이 야간 근무가 있지만 집에 와서 놀아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인 2012년 8월 2일 티아는 어머니 나탈리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트램을 타기 위해 정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티아는 어머니와 인사한 뒤 할머니의 집으로 가는 트램에 올라탔습니다. 잠시 후 티아가 탄 트램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엔 할머니의 남자친구 스튜어트가 마중을 나와 환한 미소로 티아를 반겼습니다. 티아는 할머니의 남자친구 스튜어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티아는 스튜어트와 할머니 크리스틴의 집에서 며칠 동안 묵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는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 티아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지역 마트에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스튜어트와 마트에 도착한 티아는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집에서 가지고 놀 장난감도 구입했습니다. 스튜어트는 항상 티아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기 때문에 티아는 매우 신난 표정으로 원하는 것을 구입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티아는 평소처럼 플레이스테이션을 켜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 스튜어트는 이날 밤 티아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티아의 할머니 크리스틴은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에 손녀 티아가 잘 있는지 궁금하여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스튜어트는 크리스틴에게 손녀 티아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고 방금 저녁 식사를 마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통화 도중 할머니 크리스틴은 전화기 너머로 손녀 티아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놀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크리스틴은 손녀 티아가 남자친구 스튜어트와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10시 12분 스튜어트는 크리스틴에게 문자를 보내 방금 티아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자신도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빨리 잘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2012년 8월 3일 아침 할머니 크리스틴은 야간 근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크리스틴은 손녀를 보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손녀 티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은 남자친구 스튜어트에게 티아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스튜어트는 크리스틴의 말에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티아가 친구들을 만나러 아침 일찍 시내로 나갔다고 대답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손녀가 아침 일찍 외출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곧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저녁 6시가 되었으나 여전히 손녀 티아는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은 티아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점점 손녀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틴은 티아가 혹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닐지 하여 즉시 자신의 딸 나탈리에게 전화하여 티아가 집에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나탈리는 티아가 집에 온 적이 없다고 말했고 지금 티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어 보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자신의 딸 나탈리의 말을 듣자마자 패닉에 빠져 흐느껴 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 크리스틴에게 티아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나탈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바로 크리스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나탈리, 크리스틴 그리고 스튜어트 이렇게 세 사람은 사라진 티아를 찾기 위해 즉시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혹시 티아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을 이곳저곳을 수색했으나 밤 10시가 될 때까지 그들은 티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밤 10시가 넘자마자 그들은 당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하여 티아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티아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스튜어트가 티아와 함께 있었던 마지막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를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스튜어트와 크리스틴이 사는 집도 티아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들의 집을 가장 먼저 수색합니다. 경찰은 수색견과 함께 크리스틴과 스튜어트의 집을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도중 경찰은 티아가 할머니의 집에 놀러 오면 항상 머무는 방에서 침대 위에 놓인 티아의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당시 경찰은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는 티아가 자신의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결국 티아와 함께 있었던 스튜어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크리스틴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 티아가 사라진 날 아침 티아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경찰은 이웃의 증언 덕분에 티아가 핸드폰을 깜빡하고 외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말로 티아가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간 뒤 실종되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2세 소녀 티아 샤프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금세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티아의 가족들은 티아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며 티아의 실종 소식을 알리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도배한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경찰을 돕겠다고 자원했지만 여전히 티아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마을과 시내 주변 모든 CCTV를 회수하여 800시간 이상의 영상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상하게도 티아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그녀의 모습이 하나도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12세 소녀 티아가 어디론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찰은 마지막까지 티아와 함께 있었던 스튜어트 해제를 끝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스튜어트는 전과도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도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로 합니다. 2012년 8월 9일 티아가 사라진 지 6일째 되는 날 스튜어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TV에 나온 스튜어트는 각종 루머에 맞서 자신을 변호했고 마지막으로 티아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그의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경찰은 바디랭귀지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경찰은 전문가에게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시 전문가는 스튜어트가 정말로 티아의 실종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스튜어트가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고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튜어트의 의심스러운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경찰은 또다시 스튜어트와 크리스틴의 집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색에는 법의학팀까지 불러 집 전체에 대한 DNA 검사까지 진행한다고 스튜어트와 크리스틴에게 통보했습니다. 2012년 8월 10일 아침 경찰이 집을 수색하기로 한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스튜어트는 여자친구 크리스틴에게 신문을 사러 나간다고 말하고 외출했습니다. 스튜어트와 함께 일어난 크리스틴은 이날 아침부터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냉장고와 가구 밑을 뒤지고 배수구를 청소하여 냄새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약속된 시간에 경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경찰에게 집에서 나는 냄새에 관해 설명해 주었고 경찰은 법의학팀에게 연락하여 빨리 집을 수색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수색 결과 경찰은 곧 집에서 나는 냄새의 근원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경찰은 크리스틴에게 스튜어트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이미 스튜어트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티아 샤프는 2000년 6월 30일 영국 런던에서 나탈리 샤프와 스티븐 카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티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티아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티아는 아버지 스티븐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티아는 어머니 나탈리와 할머니 크리스틴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003년 티아가 겨우 3살이었을 때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는 나탈리의 어머니이자 티아의 할머니 크리스틴이 일하던 술집에서 스튜어트 해젤이라는 이름의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나탈리와 스튜어트는 불같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탈리의 남자친구 스튜어트는 나탈리의 딸 티아를 정말로 자기 딸처럼 이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탈리와 스튜어트의 만남은 겨우 2주간만 진행되었고 그 이후 그들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스튜어트와 나탈리가 헤어진 지 4년 후인 2007년 놀랍게도 스튜어트는 나탈리의 어머니 크리스틴과 연애를 시작합니다. 딸 나탈리와 다르게 크리스틴은 스튜어트와 별 문제 없이 사귀었고 얼마 뒤 크리스틴은 딸 나탈리와 손녀 티아에게 남자친구 스튜어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탈리는 어머니 크리스틴의 남자친구 스튜어트가 자신과 예전에 사귄 남자라는 사실에 조금 당황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나탈리는 4년 전처럼 딸 티아를 누구보다도 잘 돌봐주는 어머니의 남자친구 스튜어트를 보고 결국 어머니 크리스틴과 스튜어트의 관계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당시 크리스틴은 남자친구 스튜어트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튜어트의 범죄 전과로는 2002년 폭행과 2003년 코카인 거래, 그리고 2010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까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강력범죄를 저지른 남자가 티아의 주변에 머무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나탈리와 크리스틴은 스튜어트가 티아를 잘 돌봐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티아의 곁에 크리스틴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는 티아가 스튜어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보고는 스튜어트가 전과와 상관없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튜어트는 크리스틴과 사귀기 시작하자마자 크리스틴의 집으로 이사와 함께 동거했습니다. 놀랍게도 스튜어트는 크리스틴과 동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티아는 스튜어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종종 티아는 스튜어트와 크리스틴의 집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기 위해 자주 그들의 집에 방문하여 할아버지 스튜어트와 함께 비디오 게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틴은 거의 맨날 야간에 근무하여 티아는 할아버지 스튜어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스튜어트와 함께 지낸 티아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2년 8월 3일 아침 티아는 스튜어트와 함께 밤을 보낸 뒤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처음부터 티아와 함께 있었던 스튜어트를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TV에 나와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을 보고 스튜어트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그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합니다. 2012년 8월 10일 아침 사건 발생 7일 뒤 경찰은 수색을 위해 크리스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경찰에게 스튜어트가 아침 일찍 신문을 사러 나갔다고 말했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는 매우 강한 죽음의 냄새를 포착하였고 법의학팀을 불러 즉시 집을 수색했습니다. 법의학팀은 냄새를 감지하도록 훈련을 받은 탐지견의 도움으로 냄새를 따라 다락방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불과 수색 10분 만에 다락방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소녀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시신은 시간이 너무 지나 육안으로는 도저히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시신을 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치과 기록 검사 및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사 결과 시신의 주인은 실종된 12세 소녀 티아 샤프였습니다. 티아는 사람들이 그녀를 찾는 일주일 내내 할머니의 집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당시 티아가 실종된 이후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는 크리스틴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나탈리의 머리 위에 있는 다락방에 딸 티아의 시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이 티아의 시신을 보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티아의 시신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티아의 시신이 발견되고 몇 시간이 지났으나 신문을 사러 나간 스튜어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라진 스튜어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즉시 스튜어트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드디어 스튜어트를 잡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라디오와 TV를 통해 스튜어트를 찾는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곧 경찰은 스튜어트가 런던 중심부로 이동하는 기차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당시에 티아가 사라지고 스튜어트가 스스로 TV 프로그램에 나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이미 영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경찰서에 스튜어트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기차를 타고 영국 중심부에 도착한 스튜어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드카를 더 사기 위해 런던 중심가에 있는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알아본 가게 주인에게 갑자기 손녀 티아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어트를 알아본 가게 주인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그는 눈치를 채고 즉시 도주해버렸습니다. 경찰은 탐지견을 데리고 런던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스튜어트를 추적했고 드디어 지역 공원 덤블 안에 숨어 보드카를 마시고 있는 스튜어트를 발견합니다. 그는 만취가 되어 바닥에 누워 있었고 경찰은 즉시 그를 티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스튜어트를 체포하자마자 그의 여자친구이자 티아의 할머니 크리스틴도 체포합니다. 당시 경찰은 크리스틴이 남자친구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도왔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크리스틴이 티아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는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대신 경찰은 크리스틴이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와 그녀의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시 한번 크리스틴과 스튜어트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도중 우연히 경찰은 집 1층 문틀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이는 SD 카드를 발견합니다.
한편 스튜어트는 경찰서에서 신문받는 동안 자신이 티아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날 밤 티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2012년 8월 2일 티아가 집으로 놀러온 날 밤 스튜어트는 티아가 집에서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저녁 스튜어트는 집에서 약과 술을 한 뒤 약과 술에 취해 기절해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스튜어트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 티아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스튜어트는 약과 술에 취해 티아를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고 결국 이 일을 숨기기 위해 티아가 실종된 것으로 꾸미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튜어트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이 집에 숨겨둔 자신의 SD 카드를 발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SD 카드 안에 들어있는 영상을 본 경찰은 스튜어트의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확인했고 그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튜어트의 SD 카드에서 경찰은 그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티아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들이 촬영되어 있었고 집에 놀러온 티아를 촬영한 영상도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영상 속의 티아는 스튜어트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튜어트는 티아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녀를 촬영했으며 티아가 잠에서 깨려고 하면 황급히 카메라를 끄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스튜어트는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와 사귈 때부터 티아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후 스튜어트는 나탈리와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티아의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다가 몇 년 뒤 나탈리의 어머니 크리스틴과 사귄 이후부터 다시 티아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SD카드에는 티아의 영상뿐만 아니라 스튜어트가 스스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영상도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스튜어트의 컴퓨터에서 어린 소녀와 관련된 검색어를 다수 발견하였고 관련 영상을 다운받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 스튜어트가 티아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다락방에 숨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티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영국 전역에 전해지자 많은 영국 시민이 현장에 모여 꽃과 곰 인형을 남겨둔 채 어린 소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드디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뒤인 2013년 5월 7일 스튜어트 헤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스튜어트는 자신은 무죄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사고사를 주장했으나 SD카드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고개를 떨구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티아의 어머니 나탈리는 영상이 공개되자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서 빠져나왔고 영상의 여파로 재판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스튜어트에게 순순히 죄를 자백하면 티아를 추행한 죄는 빼고 살인 혐의로만 기소하겠다고 사법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아동 관련 범죄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면 감방 동료들에게 끔찍한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스튜어트는 검사의 사법 거래를 수락하고 살인 혐의로만 처벌받는 데 동의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법정에서 SD카드가 공개되고 6일 만에 드디어 스튜어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합니다. 검찰은 당시 스튜어트에게 추행당한 티아가 이 사실을 어머니 나탈리에게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에 티아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티아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인 스튜어트의 손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스튜어트는 티아를 살해한 혐의로 38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75세가 넘어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지만 아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2013년 8월 5일 당시 티아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크리스틴의 이웃인 폴 미아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징역 5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크리스틴의 이웃 폴 미아는 끝까지 자신이 본 사람이 티아가 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폴 미안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은 폴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0년 2월 28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텐터필드. 이날 밤 캐서린 나이트는 남자친구 존 프라이스의 집에 말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캐서린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존에게 소리를 치며 왜 나를 피하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캐서린과 그녀의 남자친구 존은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고 결국 캐서린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어 남자친구 존을 공격했습니다. 존은 캐서린의 공격에 당황해했지만 정신을 차린 존은 즉시 그녀를 제압한 뒤 캐서린을 집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당시 존은 캐서린의 공격에 경미한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자마자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인 2000년 2월 29일 아침, 존은 출근길에 바로 치안 법원에 방문하여 자신과 자신의 두 자녀를 여자친구 캐서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존은 법원 직원에게 접근금지 명령서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진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날 오후 회사에 출근한 존 프라이스는 직장 동료들에게 혹시 자신이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다면 여자친구 캐서린이 자신을 살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의 말을 듣자마자 직장 동료들은 오늘은 집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나 존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존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 혹시 모를 여자친구 캐서린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두 아이를 데리고 근처 친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존은 친구에게 법원에서 여자친구 캐서린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서가 효력이 생길 때까지 아이들을 잠시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존은 친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기 위해 밤 11시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차 한 대가 나타나 존의 집 앞에 주차했습니다. 야심한 밤에 존의 집에 차를 몰고 나타난 사람은 존의 여자친구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존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샤워하고 잠시 거실에서 TV를 시청한 뒤 혼자 침실에서 자고 있는 존을 깨웠습니다. 깜짝 놀란 존은 캐서린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캐서린은 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침대 위로 올라가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이날 밤 갑작스러운 캐서린의 돌발 행동에 존은 예기치도 못하게 그녀와 사랑을 나눴고 관계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함께 침대 위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2000년 3월 1일 새벽 6시 한 이웃이 존의 자동차가 아직 집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존은 보통 매일 이 시간 이전에 출근했기 때문에 이웃은 존의 차가 차고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존의 직장 동료들도 존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존은 동료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은 전날 존이 이야기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받은 동료들은 즉시 존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존의 집에 도착한 직장 동료들은 집 앞에 이미 이웃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존의 직장 동료들은 이웃들과 함께 존의 집 문을 두드리며 다같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존의 동료 중 한 명이 현관문에 소량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피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8시가 넘는 시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뒷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존의 집 안에 들어온 경찰은 지옥과도 같은 현장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시 존의 집은 살인사건 현장처럼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경찰은 현관 근처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경찰이 발견한 시신은 머리가 사라진 유해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주인이 집주인 존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사라진 존의 머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존의 침실에서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캐서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캐서린이 존을 살해한 용의자라고 확신하고 일단 그녀의 의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 캐서린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캐서린을 병원으로 보낸 경찰은 바로 부엌 버너 위의 냄비 안에서 존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냄비의 온도는 대략 40도에서 50도 사이로 따뜻한 상태였는데 아직도 냄비는 버너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테이블 위에서 각각의 이름이 적힌 접시 2개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접시에 쓰여있는 이름은 존의 두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아이들은 존의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캐서린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존은 캐서린 소유의 정육점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도살장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캐서린은 칼을 사용하는 데 매우 능숙했기 때문에 존은 꼼짝없이 캐서린의 손에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캐서린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근처 ATM기에서 존의 계좌에서 $1000를 인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모든 범행이 끝나자 정신을 차린 캐서린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에 놀라 스스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쓰러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죽지 않았고 이렇게 존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캐서린이 의식을 찾자마자 바로 그녀를 신문했으나 캐서린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즉시 당국은 캐서린을 살인 혐의로 신속하게 기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캐서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 경찰은 캐서린으로부터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언론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캐서린의 이야기도 공개했는데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캐서린 나이트는 1955년 10월 24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텐터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바바라는 잭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4명의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바바라는 당시 남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켄 나이트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가 캐서린이었습니다. 보수적인 마을에서 발생한 끔찍한 불륜 사건 때문에 어머니 바바라는 마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바바라는 불륜남 켄 나이트와 함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도시 모리로 이사했습니다. 1959년 캐서린이 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바바라의 남편이었던 잭이 사망했고 그와 함께 살던 아들 중 2명이 어머니 바바라와 불륜남 켄이 사는 집으로 이사왔습니다. 당시 어머니 바바라의 내연남이었던 켄은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수시로 어머니 바바라를 괴롭히고 추행하는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바바라는 항상 딸에게 얼마나 자신이 남자들을 증오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캐서린 역시 양아버지 켄에게 수시로 추행당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바바라와 잭의 2 아들에게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바바라처럼 캐서린의 마음속엔 남성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캐서린의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녀는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을 자주 괴롭히는 불량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학교에 흉기를 들고 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을 공격했고 그녀를 제지하려던 교사가 결국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캐서린은 글을 읽거나 쓰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5세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의류공장에 취직해 재단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곳에서도 동료들과 문제를 일으켜 결국 해고됩니다. 하지만 1년 뒤 캐서린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에버딘에 있는 도살장에 취직하여 동물의 장기를 적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캐서린은 도살장에서의 일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자신이 꿈의 직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캐서린은 칼을 쓰는 일에 남들과 다른 재능을 보여주었고 도살장 사장도 캐서린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사장은 어린 나이에 거기에다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의 능력을 인정해 그녀를 빠르게 승진시켜 주었고 그녀에게 최고급 정육점용 칼 세트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정육점용 칼 세트를 선물 받은 캐서린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침대 위에 칼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퇴근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육점 칼을 보면 그날 쌓인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1973년 캐서린은 도살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데이비드 켈렛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데이비드가 술집에서 동료들과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을 때 싸움에 합류하여 데이비드를 구해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캐서린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결국 둘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캐서린은 데이비드와 사귀는 도중에 자주 남자친구 데이비드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나 이미 데이비드는 캐서린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여 완전히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녀에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1년 뒤인 1974년 캐서린은 데이비드에게 결혼하자고 말했고 데이비드는 캐서린의 요구에 따라 바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 안타깝게도 술에 취한 데이비드는 캐서린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캐서린은 남편을 구타했으며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가까스로 데이비드는 캐서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976년 5월 결혼한 지 2년 만에 부부의 첫 아이인 멜리사 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폭력에 완전히 지친 데이비드는 아이가 태어난 틈을 타 어머니와 함께 호주 퀸즐랜드주로 도망쳤습니다. 데이비드는 그곳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 정착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캐서린은 분노에 휩싸여 남편 데이비드와 그의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즉시 캐서린은 가장 좋아하는 정육점 칼 컬렉션을 집어들고 거리로 나와 지나가던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캐서린은 납치한 여성을 운전석에 태운 뒤 남편이 있는 퀸즐랜드로 데려가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납치된 여성은 캐서린의 요구대로 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주유소에서 주유하기 위해 차를 정차하자마자 즉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캐서린은 주유소 직원을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렸으나 그녀는 바로 경찰에게 제압당한 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캐서린은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감금된 캐서린은 퀸즐랜드에 있는 남편 데이비드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이 사실을 캐서린의 남편 데이비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소식을 전달받은 데이비드는 갑자기 아내 캐서린을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퀸즐랜드에서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고 다시 아내 캐서린에게 돌아왔습니다. 1976년 8월 9일 캐서린은 남편 덕분에 정신병원에서 풀려났고 다시 남편 데이비드와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4년 뒤인 1980년 3월 6일 부부는 둘째 딸인 나차사 마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서린의 폭력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데이비드는 더 이상 캐서린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두 딸과 아내를 버리고 어디론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캐서린은 또다시 남편이 떠나자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고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매일매일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서린이 남편 데이비드 켈렛과 헤어진 직후 그녀는 38세의 광부 데이비드 손더스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사라진 전남편과 이름이 같은 광부 데이비드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둘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광부 데이비드는 자신의 두 자녀를 데리고 캐서린의 집으로 이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1988년 6월 캐서린은 광부 데이비드와의 사이에서 셋째 딸 사라를 낳았습니다. 캐서린은 셋째 딸을 낳자마자 다시 예전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광부 데이비드와 시도 때도 없이 싸웠고 화가 나면 흉기를 들고 데이비드를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캐서린은 침실에 정육점 칼을 걸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무기들로 집 안을 장식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캐서린에게 이별을 고하고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캐서린은 데이비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990년 캐서린은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도살장 동료인 존 칠링워스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1년 그녀의 네 번째 아이인 에릭이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캐서린은 이제까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존과는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존 칠링워스는 진심으로 캐서린을 사랑했으며 그는 이젠 캐서린과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캐서린의 생각은 존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자친구 존 칠링워스 몰래 같은 이름의 존 프라이스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캐서린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 칠링워스는 결국 그녀의 곁을 떠났고 그가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캐서린은 존 프라이스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캐서린은 존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존의 두 자녀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존은 캐서린의 폭력적인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처음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존은 광부로 일하면서 큰돈을 벌었는데 정말로 캐서린과 그녀의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줄 만큼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줄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998년 바로 존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생각과 다르게 존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존에게 결혼하자고 말하며 그를 설득했으나 오히려 존은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캐서린은 더 이상 존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존은 주기적으로 회사 비품들을 몰래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캐서린은 존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회사에 찾아가 존이 회사 비품을 빼돌리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존이 회사에서 그렇게 비싼 비품을 훔쳐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캐서린의 폭로 덕분에 존은 17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존은 즉시 캐서린과 그녀의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그들은 재결합했으나 이미 신뢰가 깨진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빈번하게 싸웠습니다. 참다 못한 존은 캐서린과 그녀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의 연락을 피하며 완전히 캐서린을 떼어 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부터 캐서린은 흉기를 들고 존의 집에 찾아가 존과 그의 아이들을 위협했는데 결국 2000년 2월 29일 저녁에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2000년 2월 29일 저녁 존의 집에 찾아온 캐서린은 이날 밤 그와 관계를 맺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캐서린은 존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은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정육점 칼 컬렉션을 침대 아래 숨겨두었고 존이 완전히 잠에 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존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캐서린은 자신의 정육점 칼을 꺼내어 존을 공격했습니다. 유능한 칼잡이였던 캐서린의 공격에 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캐서린의 마지막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캐서린은 존의 시신을 집안 부엌으로 끌고 들어왔고 그리고 바로 앞치마를 두른 뒤 자신의 정육점 칼 컬렉션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존을 정육점의 고기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도살장에서 하던 대로 존을 처리했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캐서린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후회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복수에 성공하여 희열을 느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쓰러져 버렸고 다음 날인 2000년 3월 1일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캐서린을 존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캐서린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캐서린이 정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변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무죄를 주장했던 캐서린은 갑자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국 호주 법원은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호주 여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범행 과정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판사는 그녀의 범행을 기록한 서류를 절대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이 선고되자 캐서린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하며 항소했으나 당연히 그녀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캐서린이 어렸을 때 겪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정신이상으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이후 진행된 캐서린의 정신감정 결과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캐서린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그녀의 정신 상태는 아주 정상이었고 당시 어떻게 존을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처리할지 미리 계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중들은 캐서린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비난했고 캐서린 역시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고 조용히 감옥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은 캐서린은 교도소에서 이전과 다르게 다른 수감자들과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캐서린은 다른 수감자들이 서로 싸우면 그들을 말리고 중재하며 화해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캐서린의 변화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그녀의 세 번째 남자이자 캐서린의 아들 에릭의 아버지 존 칠링워스가 언론에 나와 아들 에릭과 함께 감옥에 있는 캐서린을 종종 방문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캐서린과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낸 유일한 남자 존 칠링워스는 캐서린의 종신형 판결을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그는 아들 에릭에겐 캐서린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언젠가 캐서린이 석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